여러분 40일의 실무 이론 평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부터 순차적으로 보시죠. 다음 중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재무제표는 계속 기업을 전제로 작성하는 게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 원가가 얼마인지 계상을 하시고 특히나 유무형 자산은 그 취득 원가를 장부에 기록했다가 사용하는 기간에 걸쳐서 무엇하겠다, 기간 비용화 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걸 감가상각이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회계 기간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 중요하지 않은 항목의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해서 무엇할 수 있다? 표시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중요하지 않다라는 부분.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끼리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재무제표는 단기 재무제표와 전기 재무제표를 함께 표시해야 되죠, 여러분. 우린 반드시 비교식 재무제표로 작성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자, 단기에 재무제표 항목의 분류를 변경했더라도 전기 항목은 재분류하면 안 된다. 아니, 내가 투자자산으로 분류했던 부분이 유형자산으로 바뀌어야 되면 그 바뀐 부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주시고 왜 바뀌었는지도 얘기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바뀐다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단기 재무제표 항목의 분류를 변경하게 되면 전기 항목 그냥 두는 게 아니고요. 같이 이동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라고 했으니까 4번이 잘못됐어요. 같이 분류 변경이 된다. 자, 두 번째, 다음에 결산정리 분계가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 자, 도매업으로 가정한대요. 자, 차변의 급여, 대변의 미지급 급여. 자,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급여는 비용이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보여드렸던 이 부분의 내용은 비용이 무엇하였다? 비용이 발생을 했네요, 여러분. 그럼 비용이 발생해서요. 사실상 이 부분은 당기순이익을 무엇하게끔 할 것이다.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평가로 인해서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생겼어요, 여러분.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은 어디에 속한다?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 수익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은 무슨 얘기다? 아, 수익이 무엇되었다? 발생하였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럼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이 부분은 단기의 순이익을 무엇하게끔 될 것이다. 증가를 초래하게 되겠죠. 그러면 감소는 얼마? 50만 원. 증가는 얼마? 20만 원. 그러면 증가와 감소를 정리해보면 우린 사실상 당기순이익이 증가되는 금액은 얼마일 것이다? 20만 원일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전 일단 당기순이익 얘기 끝냈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급여라고 하는 이 비용의 발생은 어디에 속한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합니다. 이건 영업의 수익에 속한다는 얘기 벌써 해드렸고요.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손익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여러분? 주죠. 우리가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IS를 열어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누구이다? 매출액이에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매출액이 있고요. 거기서 누가 빠진다? 매출 원가를 무엇하게 된다? 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 원가를 빼고요. 그리고 누가 등장해요? 매출 총 이익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누구를 뺀다?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게 되는 거죠. 자, 요걸 빼고 나면 영업과 관련이 되어 있는 영업이익이 결과로 나오는 것이고 이 부분에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 수익은 무엇하시고 더해주시고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의 비용은 무엇한다? 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법인세를 무엇하기 전? 빼기 전. 그래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계산해서 법인세 비용을 무엇한다? 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빼면 우리 맨 마지막에 단기에 벌어들인 순이익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이 50만 원은 우리 어디에? 요 자리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50만 원이 들어가서 금액을 증가시키는 거니까 영업이익은 무엇 될 것이다? 50만 원만큼 감소해야 되죠. 근데 여기 20만 원 증가한데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영업이익은 50만 원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상 지금 답을 찾으라고 했는데 1번과 2번의 보기 지문이 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는 20만 원 증가, 하나는 50만 원 감소.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답이 될 수밖에 없죠. 대부분 이렇게 똑같은 얘기가 등장했는데 두 개가 다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50만 원 감소하게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1번은 답이 될 수 없고 2번은 올바른 표현입니다. 자, 세 번째,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20만 원 감소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영업 외 수익에 70만 원이 있었잖아요. 그 70만 원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우리 수익이 증가해서 우리 50만 원은 감소하고 70만 원은 증가해서 결과론적으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얼마만큼? 20만 원만큼 무엇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은 20만 원 감소가 아니라 증가한다라고 고쳐주시면 됩니다. 자, 4번은 아예 등장할 수 없는 얘기가 되겠죠. 금액이 20만 원 고쳐주셔야 되고 우리 증가한다고 주시면 또 맞겠네요.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옳은 거 몇 번? 2번이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결산 때 분개를 하고요. 그 분개가 손익계산서 어디에 영향을 줘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글로 물어봤던 문제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비교하실 거. 근데 이번은 제가 1번, 2번 비교할 때 여러분 1, 2번 중에 답이겠네요. 이러겠는데 3, 4번도 똑같은 글씨였네요. 그러니까 1, 2, 3, 4 다 봐야 될 수도 있었겠네요. 자, 세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상품의 매입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우리 2021년도 1월 2일 상품 구입을 위한 계약금 1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리 준 계약금은 우리 차변에 무슨 정리해놨을까요? 선급금이라고 써놨겠죠, 여러분? 그래서 선급금으로 10만 원이 지출된 게 있다라고 하는 처리. 자, 우리 1월 5일입니다. 상품 매입 과정에서 운반비 얼마? 5천 원. 그리고 운반 보험료 1,000원을 지급하였다. 자, 상품을 매입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나요?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입니다. 그래서 취득, 부대 비용은 무엇 하시는 게 맞다? 취득 원가에 가산합니다. 그러니까 취득 원가에 가산해야 되니까 우리 이 부분의 회계 처리는 차변에 뭐라고 쓸 것이다? 상품이라고 쓰겠네요. 그리고 그 금액은 얼마이다? 6,000원이라고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1월 20일 상품 구입을 위한 잔금 100만 원을 무엇하였다? 지급하였다. 잔금을 지급했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잔금을 줬다는 얘기는 제가 자, 지금 현재 1월 20일 상품 구입을 위한 잔금을 줬다는 얘기는 이때 상품이 들어왔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외상매입금 결제했다라고 돼요. 그러면 외상매입금이든 상품이든 간에 어쨌든 차변에 상품은 언젠가 한 번은 등장하겠죠. 그래서 100만 원의 상품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 돈이 나갔다. 현금으로 나갔든 보통예금 나갔든 어쨌든 나갔겠죠, 여러분. 이렇게 되는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럼 실제 상품의 구입 금액은 미리 준 계약금, 그쵸? 그래서 계약금으로 준 거 얼마? 10만 원이 있었고, 그리고 잔금으로 준 거 얼마가 있었다? 전 잔금 먼저 정리할게요. 잔금으로 지급한 거 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자, 일반적인 거래였었다라면 110만 원이 상품의 매입 금액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자, 이렇게 그냥 는으로 가지 말고요. 여러분 저 이거 X라는 건 지워달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질 건데 우리는 이 부분에 누가 들어가야 된다?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이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무슨 부분? 운반비 등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가 있다? 운반비와 보험료의 합계인 6,000원이 있었다. 그래서 상품과 관련된 매입 금액은 얼마가 된다? 110만 6,000원이 된다. 이렇게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돼요? 4번입니다, 여러분. 4번. 이거 설마 110만 5천 원으로 기록하신 분이 있지는 않죠, 여러분.
네, 그렇진 않죠. 근데 대부분도 이제 운반비는 그렇게 보는데 보험료를 자꾸 보유 중인 보험료로 보세요. 이건 지금 보유 중인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운반하는 과정 중에 불상사가 발생이 돼서 내가 지금 운반하고 있는 상품이 훼손이 되거나 또는 도난이 있거나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까 봐 보험 가입을 해요. 그럼 그런 보험은 뭐가 되는 것이다? 취득 원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이 뒤에 나오는 건 취득을 하고 그리고 내가 창고에 보관하는 과정 중에 또는 공장이 가지고 있는 과정 중에 우리가 화재라든지 도난이라든지 그러면 내가 벌써 입고가 돼서 보유 중인 보험료는 우리가 판매비와 관리비라든지 또는 제조 원가로 가는 게 맞겠지만 지금 이 부분은 사올 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명확하게요. 운반과 관련된 보험료라고 써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110만 6천 원이 답이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1년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2020년 7월 1일자 기계장치를 350만 원에 취득했고요. 내용연수 5년이고 잔존가치는 500만 원이고 월할 상각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도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330만 원에 처분했습니다. 1월 1일에 처분했으니까 여러분 1월 달은 사용하지 않았겠네요. 그날 팔았으니까. 그러면 우린 언제 2020년 7월 1일자에 취득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 계산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디에 이 자리에 2020년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액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린 무슨 금액? 취득 원가인 350만 원에서 잔존가치인 50만 원을 무엇하신다?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구로 나눠주시면 돼요? 우리 내용연수 5년입니다. 나누기 내용연수 5년. 그런데 이 기계는 언제 샀어요? 2020년 7월 1일에 샀어요, 여러분. 그러면 1년을 채 쓰지 못했네요. 5로 나누는 건 1년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곱하기 12달 중에 몇 달? 6개월치만 계산합니다. 여러분 350에서 50 빼면 300이죠? 300만 원을 5로 나누면 60. 60만 원의 절반은 30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30만 원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우리 장부에 무엇 될 것이다? 계상되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부분 가지고 정리하실 때 여러분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내가 팔은 처분 가액에서 누구를 빼는 것이다? 장부가액을 빼는 것이다. 그래서 장부 가액을 빼서 양수가 나오면 이익이고 음수가 나오면 손실이잖아요. 그럼 장부가액은 얼마이다? 내가 취득을 얼마 주고 했어요, 여러분? 장부의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빼시는 거니까 취득가액 350만 원이고요. 자, 이 부분에서 빼야 되는 금액은 얼마이다? 감가상각 누계액 3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장부 금액은 320만 원인가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계산 바로 나오죠, 여러분? 처분 얼마 했다고요? 330. 자, 그럼 330만 원에서 장부가액 320만 원을 무엇하시면 된다? 빼시면 된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 양수 1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10만 원이 뭐가 된다? 이익이 된다. 그래서 양수는 이익, 음수는 손실. 그럼 답은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죠, 여러분? 됐어요? 유의사항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FAT의 이 유형자산 처분 손익 문제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계산 문제가 나오면 항상 신경 써주실 건 누구이다. 여러분들이 봐주실 건 언제 샀느냐. 그래서 1년치를 풀로 계산해도 되는지 월 할 생각이라는 걸 꼭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꼭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정액법, 정률법 계산은 반드시 숙지하고 들어가시라고 부탁드렸고 자,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비유동부채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자, 비유동입니다. 비유동부채는 제가 기억해달라는 개정 과목이 있었을 거예요. 사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장기차입금, 개정 과목 합산이나 개정 과목 묻는 문제가 나오니까요. 그러면 사채는 비유동부채입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비유동부채 맞습니다. 자, 외상매입금 그리고 장기성 유동부채라고 되어 있는 요 두 개의 계정 과목은 유동부채에 들어갑니다. 비유동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벌써 결론 끝난 거죠? 30만 원 더하기 10만 원 하시면 20만 원 더하기 10만 원 하시면 얼마이다? 30만 원이 나오죠.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으로 체크하시고 끝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점수를 주려고 낸 문제가 아닐까요? 그쵸? 네, 5번의 답은 3번. 자, 그 다음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처리 문제네요.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상품 판매 관련 자료이고요. 주식회사 항공의 5월 20일자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자, 5월 20일에 주식회사 세무에 상품 300만 원의 상품 300만 원을 판매했고요. 네, 판매했고요. 이번엔 매출입니다, 여러분. 팔았고 5월 10일에 받은 계약금, 여러분 미리 받은 계약금이죠. 내가 계약금을 주면 선급금, 내가 계약금을 미리 받으면 선수금입니다. 수금 앞에 미리 선자 붙여주셔라. 그래서 선수금 3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5월 20일에 무엇으로? 어음으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품은 재고자산이죠. 우리가 재고자산을 사고 파는 과정 중에 받은 어음은 상거래 어음입니다. 그러면 이 어음은 뭐라고 쓰시면 된다? 받을 어음 또는 내가 어음을 발행해서 주면 지급어음. 우리는 지금 현재 받을 어음입니다. 그 금액은 얼마가 돼요? 270만 원이 되겠네요.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상품을 판매했으니까 우리는 매출이 생긴 거죠. 그럼 그 매출 앞에 뭐 붙여주시라? 상품. 제품 팔았으면 제품. 자, 그러면 일단 대변에 등장하는 계정 과목은 상품 매출 300만 원. 그럼 여러분 다 똑같네요. 그럼 이제 차변에 갑니다. 자, 차변에 가시면 우리 미리 받은 계약금은 어느 변에? 대변에 내가 부채로 계상해 놨을 거예요. 그런데 매출이 이루어지면 이 부채는 무엇한다? 상계 처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계 처리한다는 건 반대편으로 보나서 정리한다는 의미라고 했었죠. 그러면 일단 차변에 우리 무슨 부분? 선수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선수금이 들어오지 않은 건 모두 다 잘못된 표현. 그러면 1번 선수금 없어요. 아웃 시켜주시고 자 2번에 갔더니 선수금 있어요. 3번에 선수금 없어요. 4번에 선수금 없네요. 그럼 답은 누가 된다? 2번밖에 안 되겠네요. 그래서 차변에 대변에 계상되어 있는 선수금 상계 정리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받으럼 270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6번 문제는 왜 냈던 걸까요? 일단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이고요. 저희한테 점수를 정말 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는 이게 지금 저희 수업하는 반 기준입니다. 저희 반 기준으로는 저희가 세무급수까지 회계 처리는 된 상태라서 사실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주 단순한 문제로 해결하고 나오셨을 것 같아요. 자, 7번 문제 가겠습니다. 7번.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외상매출금 및 대손 관련 자료이다. 2021년 말 결산 시 추가로 계상할 대손 충당금은 얼마인가? 여러분 여기 조심할 거 대손 충당금만 물어봤다. 단순히 대손 충당금만 그럼 재무상태표에 들어갈 대손 충당금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대손 충당금만 물어봤을 때는 우리 무엇으로 기억하시면 된다. 대손 충당금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우리는 재무 상태표에 보여지는 대손 추정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뭘 묻는지 확인하시라. 그래서 추정액 또는 대손 예상액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기 봤더니 2021년 결산 시 추가로 계상할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추가로 추가로 처리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무슨 부분이다? 나는 손익계산서에 무엇 해야 할?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대손상각비가 얼마입니까?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물어본 건 무슨 부분? 대손상각비인데요. 여기에 단서는 이게 붙는 거죠. 결산 시에 계상할 금액만 찾으라는 거예요. 결산 시. 왜냐면 기중에도 대손상각비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결산 시. 됐어요, 여러분? 그럼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가 된다?
우리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얼마입니까? 라는 걸 배우신 적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대손충당금 설정액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넘버번. 그러면 대손충당금 설정액부터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결산서에 계상하는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어떻게 계산하시라고 배우셨다. 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잔액이 있을 것이다. 자, 연령분석법이라는 글씨가 없으면 모두 다 채권잔액법. 그러면 채권잔액에 곱하기 대손 추정률 또는 대손 예상률이라는 게 시험지에 있을 것이다. 자, 그럼 그걸 곱해 주시고 그리고 누굴 빼셔라? 우리 가지고 있었던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그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서 우리는 설정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양수이면 설정, 그래서 차변에 대손 삼각비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음수이면 환입. 그래서 내가 갖고 있었던 대손 충당금을 차변에 상계 정리하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 계정 처리하라고 배우셨어요. 그러면 지금 그걸 묻는 문제. 그럼 내용 내려와서 보겠습니다. 외상매축은 기초잔액은 1억입니다. 대손충당은 기초잔액은 100만 원이고요. 단기 외상매축은 대손 발생은 50만 원이 있고요. 우리 외상매축은 기말잔액은 70만 원이 있습니다. 자, 결산 시 외상매축금 잔액의 몇 퍼센트를? 1%를 대손충당금으로 무엇하고 있다? 설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대손충당금 기초는 전기에서 넘겨받은 것이죠. 그런데 저는 단기에 무엇한 게 있었다? 대손이 발생한 게 있었다. 그럼 우린 대손이 발생하면 무엇하셔라? 대손 충당금과 무엇한다? 우선상계 처리한다.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우선상계에 의해서 우리 대손충당금 얼마 사용했을까요? 50만 원 사용했겠네요. 그러면 요거 하고 나면 대손충당금 잔액은 얼마 남을까요? 우리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 갖고 있었던 100만 원에서 50만 원 사용했으니 우리 대손충당금 잔액은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서 조회를 해보시면 얼마가 보일 것이다. 그 금액은 50만 원이 잔액란에 조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기말잔액이 얼마이다? 7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70만 원 가지고 무엇 하시면 된다? 충당금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위에 공식 써드린 부분에 대입. 자, 채권의 잔액은 70만 원이 아니라 여러분 7천만 원. 제가 70만 원이라고 했어요. 죄송해요. 7천만 원. 자, 7천만 원에 곱하기 대손의 예상률은 1%입니다. 그리고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빼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7천만 원의 1%이면 70만 원일 거고요. 자, 그리고 그 70만 원에서 50만 원을 빼시면 우리 추가로 설정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가 된다? 20만 원이 되네요. 네, 20만 원 추가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죠.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요 2번에 있는 거 회계 처리하시면 우린 차변에 뭐라고 쓰면 되고요? 대손 삼각비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손 삼각비 20만 원, 상대편 계정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이라고 쓰시면 되시고 금액은 동일하게 20만 원 기록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회계 처리하라고 하면 지금처럼 하시고 금액 찾으라면 2번으로 체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대손과 관련된 문제도 지금 끊임없이 나와요, 여러분. 반드시 확인하실 건 우리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대손상각비를 물어봤느냐? 근데 그 대손상각비가 결산 시 추가로 계상하는 걸 물어봤느냐? 그러면 대손 충당금 설정액을 물어보는 거고 우리 그냥 대손 충당금의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손 추정액을 물어보는 것이다. 그러면 답은 70만 원이 됩니다. 다 섞어서 모두 다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서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자산의 회계 처리에 대하여 올바르게 말한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이런 모두 고르달래요. 자, 상품 구입을 위한 제가 글씨 잘못 본 거죠, 여러분? 네, 상품 구입을 위해 지출한 계약금은 선급금으로 기록합니다. 여러분, 김사원 씨 얘기는 맞죠? 자, 유형자산인 기계장치를 처분하고요. 6개월 후에 받을 금액은 미수금으로 기록한다. 여러분, 유형자산은 상거래 이외의 거래이죠.
그래서 상거래 이외의 거래이기 때문에 아직 못 받은 돈은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다음 현과장. 건물 구입을 위해 지출한 계약금은 건설적인 자산으로 기록합니다. 이건 사실 여러분 이게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8번의 취지는 이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를 짓고 있거나 제작하고 있는 부분 중에 미리 주는 돈들이 있다. 유형자산과 관련돼서. 그러면 그 부분은 건설적인 자산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건설적인 자산은 제작하거나 또는 무엇한다. 건물을 짓고 있다는 표현들을 항상 붙여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짓고 있다, 제작하고 있다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 구입을 위해서 지출한 계약금은 건설적인 자산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다방 공지가 됐어요. 근데 제가 확인해 본 경우 이의제기 부분 자체가 없었다라고도 하시는데 대부분 건설적인 자산이란 표현은요. 외부에서 돈 주고 사는 경우들보다는 대부분 짓거나 제작하거나 뭐 이런 식의 관점을 더 많이 쓰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 맞았음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다? 4번으로 정리. 이렇게 나온다면 여러분 AT는 무조건요. 건물자가 들어왔고요. 건물 구입을 위해서 지출한 계약금 이렇게 나오면 다 건설적인 자산으로 기억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지문을 낸다라고 하면. 그렇죠? 네. 우리 짓거나 제작 얘기가 없어도. 자, 9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항공의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하네요. 그럼 매출 총이익은 무슨 금액에서 무슨 금액을 빼면 계산할 수 있다. 우리 손익계산서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자리죠. 자, 내가 매출한 금액이 있더라. 그럼 매출액에서 누구를 빼주시면 매출과 관련된 원가를 빼주시면 매출 총이익이 등장하죠. 그럼 그거 정리하실 것.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매출액은 순매출액. 제가 앞에 이전 기출문제 풀 때 매출과 관련된 차감 계정을 안 빼고 계산해서 제가 2번 계산한 적 있어요. 여러분 꼭 확인 잘 해주시고요. 자, 기초상품 재고액, 단기 매입액, 단기 매입과 관련된 운임, 기말상품 재고액 나와 있고요. 매입과 관련된 할인도 있고요. 단기 상품 매출액도 있습니다. 그럼 일단 매출액은 300만 원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매출 원가만 계산해서 빼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저는 매출 원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매출 원가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초 재고액에, 그래서 우리 기초 재고가 얼마가 있다? 1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100만 원에 우리 누굴 더해 주셔라? 단기에 매입한 순 매입액을 더해 주시라. 그럼 여러분 저는 순 매입액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그 순매입액 계산하는 걸 아래쪽에 쓸게요. 그럼 이 순매입액은 어떻게 계산한다? 단기 매입액 얼마? 200만 원이 있죠, 여러분? 단기 매입한 금액 200만 원에 저 요거 관련된 거 세모 표시할게요. 그리고 우리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이 있으면 무엇 하셔라? 가산하셔라. 자, 단기 매입 운임은 누가 봐도 취득 가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취득 원가 가산. 그래서 200만 원에 15만 원을 무엇해 주시고 더해 주시고 그런데 매입과 관련해서 누가 나올 수 있다? 할인이나 우리 애놀이나 그리고 환출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빼주셔라. 그럼 15만 원 더해 주시고 우리는 매입 할인인 5만 원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매입액의 금액은 얼마가 될 것이다. 여러분 200만 원에 15만 원 더하고 5만 원 빼시면 21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210만 원을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굴 빼시면 된다? 우리 기말상품 재고액을 뺍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를 파악해 보니 얼마가 있어요, 여러분? 150만 원 있네요. 그래서 150만 원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얼마 여러분? 100만 원에 210만 원 더하면 310만 원이 될 거고요. 그쵸, 여러분? 자, 그 310만 원에서 얼마를 빼주시면 150만 원을 빼주시면 얼마가 된다? 우리 160만 원이 되나요? 그죠? 310만 원에서 150 빼는 거니까 16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서 매출 총액은 바로 나오겠네요. 단기 상품에 대한 매출액은 300만 원이고요. 매출에서 빼야 되는 매출 애눌이나 매출 할인이나 매출 환입은 없어요. 그러면 300만 원에서 그대로 160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출 총 이익은 140만 원이라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140만 원 몇 번에 있어요? 1번에 있네요. 그래서 9번의 답은 몇 번이다? 1번. 자, 9번 문제 패턴 6회 기출 풀면서 계속 나왔어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 문제를 푸는 과정 중에 계속 나오는 패턴의 문제는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네, AT는 그런 성격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틀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항목과 관련한 결산 붕괴가 무엇되었다? 누락되었을 경우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누락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누락이 됐다고 하네요. 단 임대수익은 월할 계산할 것. 자, 10월 1일 임대계약을 맺고 현금으로 받은 1년분 임대료 360만 원을 전액 임대수익으로 인식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 했어요?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과 정상적이지 않았을 때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저는 정상과 오류를 같이 써서 비교하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상적인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자, 지금 전부 다 뭐로 처리했대요, 여러분? 임대 수익으로 처리했대요. 그럼 그것 먼저 정리해 볼게요. 자, 이 사람은 10월 1일 날 돈을 받은 시점부터 볼게요. 자, 10월 1일 날 돈을 받았을 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을 것이다. 나는 차변에 현금이라고 쓰고 그럼 금액은 안 쓸게요. 그리고 대변엔 뭐라고 썼을 것이다. 나는 임대료라고 썼을 것이다. 왜냐면 전부 다 임대 수익으로 인식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임대료 360만 원으로 장부에 계상해 놨겠죠. 그리고 나서 12월 31일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러면 12월 31일에는 내가 받은 임대료 중에 누가 있으면 수익이 우리 미리 받은 게 있으면 정리해 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1년분 임대료였어요. 그럼 여러분 이 1년분 임대료는 2021년도 우리 10월 1일부터 언제까지 받은 것이다? 2022년도 9월 30일까지 1년치를 받은 거잖아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쵸? 그러면 지금 이거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으로 처리를 했다. 전체를. 그러면 내가 계속사업자라고 했을 때 내가 받은 기간에 대해서 전부 다 수익 처리했어요. 이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며칠 날 봤더니 우리 12월 31일자에 봤더니 12월 31일 이전 거는 우리 수익이 맞다는 거죠. 시간이 지났으니. 근데 12월 31일 이후 거는 아직 시간이 지나지 않았죠, 여러분. 그런 걸 제가 뭐라고 부르시라겠어요? 미경과. 그러면 이 부분은 미리 받은 돈이죠. 그래서 미경과에 대해서는 무슨 처리해야 된다? 나 미리 받은 수익이에요 라고 처리해야 되겠죠. 일종의 부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부분을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린 무슨 부분? 미리 받은 선수 수익을 처리합니다. 그럼 선수 수익은 1년치 360만 원 중에 곱하기 12달 중에 여러분 몇 달이요? 10월, 11월, 12월은 우리 해당되는 게 맞죠? 근데 9개월치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한 달에 30만 원씩이었던 거니까 우리 270만 원은 미리 받은 돈이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넘부분. 근데 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누락되었을 때 손익계산서는 어떤 영향을 받느냐. 그러면 제가 저 회계 처리를 정상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그럼 정상. 그럼 정상으로 회계 처리하면 우리 어느 변엔 차변엔 대변에 과대 계상되어 있는 임대료. 여러분 임대료는 누가 봐도 수익이죠. 자, 수익을 소멸시킬 겁니다. 얼마요? 270만 원을 소멸을 시켜야죠.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는 갚아야 될 빚처럼 우리 누구요? 부채요. 자, 부채의 계정 과목 누구요? 선수 수익을 무엇해야 된다? 계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부채 계정을 장부에 올려줬어야 되는 거죠. 그 금액이 270. 근데 이 부분에 회계처리를 안 했다는 게 누락인 거죠. 과소계상, 과대계상도 아니고 아예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나오는 영향. 자, 그러면 일단 누구는 적게 잡혀 있을 것이다. 부채요. 그래서 부채는 무엇 된다?
과소하게 계상되어 있다. 선수 수익이 장부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써주시는 거고. 근데 부채가 과소 계상되면서 누구는 커져 있을까요? 수익은 더 커져 있는 거죠. 270만큼. 그래서 수익은 과대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수익이 커지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죠. 그리고 그 당기순이익은 어디까지 간다? 종착지가 자본이에요. 항상 공부할 땐 자본까지 가는 습관을 가지셔라. 그럼 수익이 과대 계상이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당기에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이 무엇될 것이다? 커질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대하게 계상이 됩니다. 당기순이익이 커지면 자본에 있는 이익, 잉여금도 뭐가 된다?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자본이 무엇되게 된다? 과대하게 계상되게 됩니다. 지금 문제는 종착지까지 안 가도 되지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항상 끝까지 가셔라.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건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 여러분 당기순이익 90만 원 과소계상, 당기순이익 90만 원 과대, 당기순이익 270만 원 과소, 우리 당기순이익 270만 원 과대계상. 우리 몇 번이 답이 된다? 4번이겠죠? 제가 당기순이익 뭐가 될 것이다? 과대하게 계산된다. 그리고 회계처리 금액이 얼마이다? 270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부채 처리를 해야 되는 금액을 안 했기 때문에 270만 원만큼 크게 장부에 계상된다는 거. 11번 문제부터는 우리 무슨 문제이다? 부가가치세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로 옳은 것은 여러분 이번엔 재화의 공급 시기. 자,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는요. 대가를 수령한 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다. 현금 받고 팔았다. 할부로 팔았다. 다 뭐로 가신다? 인도한 때입니다. 인도한 때.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무엇 하시면 넘겨주시면. 그래서 인도 시점입니다. 인도 시점. 자, 그다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그럼 가공은요. 뭐가 있더라? 가공이라고 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용역의 공급으로도 볼 수 있어요. 재화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재수급을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용역이었을 때는 본인이 주요 자재를 수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 수급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의 의미거든요. 그럼 지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라고 했으니까 우리 언제로 보시면 된다. 재화의 가공이 완료된 때? 아니요, 여러분. 우리 이 재화의 가공이 완료되면 완료된 거 무엇 해야 될까요? 넘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재화의 가공이 완료된 것을 무엇 하셔야 된다? 넘겨주셔야 됩니다.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하는 시점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으로 가라. 자,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여러분, 무인 판매기는 자판기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이다? 내가 자판기에서 누구를 현금을 인취하는 때라고 했습니다. 현금을 꺼내는 때. 그래서 인취하는 시점입니다. 장기 할부 판매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대로 갑니다. 계약서에 돈 언제 받겠다고 명기했을 거거든요. 답은 4번이네요. 그래서 장기 할부랑 같이 기억하실 것 누구요? 장기 할부 그리고 완성도 기준 그리고 누가 있다? 중간 지급 조건부 중간 지급 조건부 자 이런 부분들이 등장하거든요. 이들은 모두 다 언제로 간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돈을 받는 때가 아니고요. 받기로 약속한 날이에요. 받기로 한 때. 그래서 돈을 못 받았어도 무엇 해야 된다? 공급 시기로 모아서 세금 계산서 주셔야 되고요. 부가가치세 신고도 꼭 해야 되는 겁니다. 포함해서.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도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네, 우리 지금 이번 시험 준비 대비로는 6회를 지금 풀고 있는데 6회에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좀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죠. 근데 문제 보면 계속 뭔가 일부분 바꿔가면서 되는데 기억하라고 제가 강조해드린 것만 기억하면 시험 보실 때 큰 문제는 없으실 거로 보여지긴 해요.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서. 자, 그 다음 12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 큰일 날 얘기죠, 여러분. 면세사업자는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한다, 안 한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님이라고 표현하죠. 아, 그럼 제가 면세에 대한 물건을 사고 팔고 있다라면 전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되나요? 큰일 날 얘기죠, 여러분. 그것도요. 그래서 우리가 면세에 대한 부분은 무슨 법? 제가 지금 현재 개인의 형태로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소득세법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되고요. 제가 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법인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바르게 설명한 거라고 했으니까 명지는 아니죠. 수정.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 이전에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있다입니다. 네,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는 우리 무슨 부분? 사업이 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신규 사업자의 첫 번째 과세 기간을 얘기할 때 사업 개시일로부터 과세 기간 종료이라는 것도 나오지만 무슨 부분?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신청한 날로부터 우리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도 과세 기간이 될 수 있다라고 배우신 적 있어요. 그게 이 얘기하고 맞물려야 되겠죠. 그러면 수정도 잘못됐네요. 세 번째 하주, 사업장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사업자 등록에 신청을 할 수 있다. 네, 가능합니다, 여러분.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내는 과정 중에요. 우리가 구청에서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부가세보다는 면세 쪽의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그런 것도 있고요. 인터넷으로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르게 설명한 건 3번에 있는 하주네요. 그쵸, 여러분? 자, 사업장 종업원 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정정해야 된다. 사업자 등록증에는요, 종업원 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호가 바뀌거나 사업장이 이전이 되거나 대표이사가 바뀌거나 우리 무슨 부분 증여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있다거나 뭐 아예 상속에 대한 성격을 띠는 게 있다거나 이런 식의 관점들이 등장해야 돼요. 그래서 이 종업원 수는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형도 올바르지 않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된다. 13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가 아닌 것. 자, 상품권의 판매, 저작권의 양도, 특허권의 대여, 전기의 공급. 여러분, 과세 거래 아닌 거 찾아달래요. 1번에 있는 상품권의 판매. 여러분, 상품권의 판매는 유가증권으로 분류가 돼요. 제가 유가증권 거래는 재화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과세가 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우리 저작권이나 특허권은 우리가 회계학적으로는 무형자산으로 배우잖아요. 네, 무형자산의 거래는 재화가 되고요. 그리고 과세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전기도 무채물의 성격을 띠지만 이것도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전산실무에서 이거 전기에 대한 건 세금계산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금계산서 양식이 아니라 지로 형태를 띠는 세금계산서 양식을 쓴다고 했었죠. 그리고 분명히 법에선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한다도 써있기 때문에 반드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합니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전산실무 때 수업 때 해드렸었습니다. 그거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14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2021년 제1기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단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치하였다. 자, 4월 19일부터 들어가 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1기 확정신고입니다. 1기 확정신고 기간은 언제이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일자는 모두 다 해당 사항이 있네요. 4월 19일 사업용 원재료를 매입했다. 여러분 우리 회사는 현재 과세사업자로 보는 거니까요. 원재료 매입한 거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4월 26일 대표이사 주택을 수리했대요. 아니 여러분 대표이사 집 고치는 건 자기 돈으로 고쳐야 되지 않아요? 그럼 이 부분은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없다고 봐야 될까요?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입니다. 그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업 무관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부분은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불공제입니다. 불공제. 5월 3일 공장 부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 여러분 공장의 부지라는 건 땅을 말하는 거죠. 토지. 그래서 토지를 쓰기 위해서 나간 돈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토지의 자본적 지출. 그래서 이 토지 조성이란 부분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다. 정지비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또는 평탄화 작업비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지비, 평탄화 작업비는 토지의 대표적인 자본적 지출, 그런 걸 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데요. 토지는 면세입니다, 여러분. 토지 자체가 면세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불공제로 들어갑니다. 됐을까요? 자, 6월 25일 기계장치를 구입했다? 여러분 회사가 지금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계를 샀다? 그러면 당연히 매출과 관련된 부분의 기계이기 때문에 공제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제 가능입니다. 그래서 이게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면 우리 공제가 가능하다는 건 50일 과세로 넣는 거고요. 그리고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건 여러분들 입력할 때 54 불공으로 넣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구분 문제를 낸 부분. 그러면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그리고 여기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이라고 써져 있네요. 그럼 저희는 150만 원과 500만 원의 합인 거죠, 여러분. 그쵸? 자, 그래서 이거 합산하시면 얼마이다? 650만 원이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이 됩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14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빠진 거 있어요? 없죠? 자, 마지막 15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작성 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맞죠, 여러분? 자,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 몇 가지 있다? 네 가지 있어요. 반드시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요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물건을 무엇하는 사람, 파는 사람, 그들을 뭐라고 부르자? 공급자. 그래서 공급자에 누가 정확해야 된다? 등록번호. 그리고 공급자의 상호가 정확해야 된다. 공급자의 성명이 무엇해야 된다. 정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여러분 공급받는 자는 뭐만 정확하면 된다? 공급받는 자는 우리 등록번호만 정확하면 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미리 줄 수도 있고 뒤에 줄 수도 있다. 무슨 날짜를 기준으로? 원래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은 공급 시기랑 똑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날짜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슨 부분? 공급 연월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작성 일자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걸 작성 연월일 또는 작성 일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무슨 부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되는 공급 가액과 누가요? 부가가치세인 세액이 제대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반드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필요적 기재사항. 자, 택시 운송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입니다. 그리고 택시 운송사업자는 무엇도 면제되어 있다? 영수증 발급도 면제되어 있는 사업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맞죠, 여러분? 네,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면세사업자가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급은 과세사업자가 하는 거니까요. 맞는 얘기이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공급받는 자가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 없어요, 여러분. 자,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자, 요 부분에 누구요? 간이과세자 규정이 들어옵니다.
자,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기준금액이 얼마이다? 직전연도 공급 대가 8천만 원을 기준으로 8천만 원 미만까지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자, 그것 때문에 나온 사건이 있었죠. 무슨 부분? 자, 간이과세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원칙으로 얘기할 땐 지금 세금 계산서 발급이 의무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야 됩니다. 발급을 해야 돼요. 여기에 이제 예외가 붙습니다. 원칙이 있으면 우리는 예외 조항이 붙는 거죠. 전 예외는 이쪽으로 쓸게요, 여러분. 예외 갔더니 뭐라고 얘기한다. 자, 직전유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 우리 뭐 발급한다? 영수증 발급해요.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만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 영수증 발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글씨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기출문제에는요, 이렇게 안 써 있을 거예요. 그냥 간이과세자는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근데 금년도부터는 그 부분을 그렇게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야 됩니다로 시작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우리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또는 누구도 들어올 수 있다? 신규 사업자예요. 아, 나는 간이과세자로 신규 사업을 냈어요. 라고 합니다. 근데 간이과세자로 신규 사업을 냈다라는 건 이 사람이 매출 금액이 8천만 원이 안 된다는 얘기로 가정을 세우곤 해요. 그래서 첫 해 신규 사업자였을 때는 무엇 할 수 있다?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됐을까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이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기출이라서 4번 문구를 전혀 다른 걸로 바꿀 수는 없어서 법의 요건에 맞춰도 좋고요. 사실상 우리가 FAT라든지 그러니까 FAT 1급 또는 전산회계 1급 같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의 기본적인 얘기 말고는요. 우리 깊숙한 얘기는 사실상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영수증 쪽 얘기라든지 세금 계산서 발급 쪽에서 얼마든지 거론이 될 수는 있는 부분이라서 요 문제를 낸 거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4번에 개정법을 좀 기억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옳지 않은 것.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몇 회까지 지금 푼 게 몇 회인가요, 여러분? 41회인가요? 네, 41회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 끝났고요. 나머지 이제 실기, 전산 실무 쪽 못 푸는 건 저희 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